말씀 사항은 설명이 완료된 이후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해당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주민 대표단 인사, 한국토지축탁 안내,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 은하마을 토막재건축 정비 사업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군수 주민대표 단장님과 표성상용 주민대표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군수 단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대표단 22명을 대표하는 김군수 단장입니다. 본격적인 인사 말씀에 앞서 표성쌍용 주민대표님들을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현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홍순국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명숙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신미라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강인식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황기동 대표님 나와주세요. 우리 대표님들은 불철주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일요일, 토요일 78회에 거쳐서 대책회의를 하는 등 우리 은하마을 통합 재건축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셨습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단지는 통합 재건축 사업의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차 특별정비 지정 이외에 다른 단지들이 예비 시행자 지정을 받아 우리 뒤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는 선도지구 이상을 살려서 앞으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표성쌍용 주민 여러분, 지금도 잘해주시고 계시지만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협조 부탁드리고 특히 지역 주민 대표분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통합 재건축 관련 많은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표성상용 수혜자님들께서 궁금해하신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축탁의 박전중 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토지축탁의 박정준 팀장입니다. 저는 지금 은하마을 통합 재건축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토지축탁의 팀장인데요. 오늘 표성쌍용 설명을 통해서 좀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해소되기를 기원하면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같은 설명회가 늦어진 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의서를 진구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점은 한 가지입니다. 모든 통합 재건축의 단지의 여러분들께서 통합 재건축에 대해서는 정말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4개 단지에 통합을 진행하다 보니 각각 단지에서 혹시 우리 단지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에는 그러한 점에 주안점을 두어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성쌍용과 배우동부도 마찬가지로 대형 평형 분들께서 이러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종전 평당가가 우리가 소형 평형에 비해서는 불리하고 낮다. 맞습니다. 이게 현상입니다. 보시면은 소형 평형 25평 같은 경우는 평당가가 실질적으로 한 2,400원 되는데 우리 효산에 있는 47평, 58평 같은 경우는 거기에 80에서 90% 수준입니다. 이게 현상은 맞습니다. 근데 이유를 보시면은 사실
모든 재건축 사업에서 이것이 항상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나 시장 논리에 당연한 건데요.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거래를 상급할 때 아무래도 소형 평형이 규모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에 대한 거래가 용이하고 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럽게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다행인 점은 지금의 종전평가는 감정평가를 저희가 정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지금 같은 현상을 반영한 소형평형은 조금 더 높고 대형평형은 조금 더 낮은 현상을 반영한 시세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의 종전 가격은 합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분담금리 종전평가들은 대략적인 사업성을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지표일 뿐입니다. 우리는 도심이 주거하는 정비법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건데요. 거기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토지등 소유자님의 종전평가 산정 시기와 산정 방법을 도심이 주거하는 정비법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도심이 주거하는 정비법 제74조에 따르면 우리의 종전평가의 평가하는 시점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후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 2년 정도 후에 있을 일입니다. 그리고 방법은요, 부천시청에서 감정평가법인을 한개사 선정합니다. 또 하나, 우리 은하마을 소유자님들께서 감정평가법인을 함께 선정하고 2개의 선술평균 금액을 우리는 확정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시세가 이렇게 소형평형과 좀 벌어져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될까요?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보전 방법이 없을까요? 이걸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서 확인 결과 실무적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불합리에 대한 보정을 하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 보정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형 평수 아파트 사례 선정 시 유의사항에 보시면은 아파트 단지 내 대형 평수는 세대수가 적어 거래 건수가 극소 수익 등의 가격 형성이 직접적이지 않고 왜곡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므로 사례 선정 시에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또 하나, 대형 평수에 대한 아파트 적정하고 확보 방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은 거래 빈도가 높은 평형대, 즉 25평과 34평이겠죠. 이 평형대에 대한 사례를 기준으로 타입별 평형 지수를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 거래가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소형 평수에 대한 거래가 빈번한 소형 평수를 대비해서 보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감정평가의 실무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정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마 책자에 받아보신 지금 내 시세, 종전평가가 좀 더 불만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보정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감정평가 시에 특정 단지의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특정 단지가 손해가 없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에 감정평가사가 들어와서 감정평가를 할 때 우리 단지에 대한 현황을 잘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현장에 대한 현황과 상황을 데이터로 축적해서 감정평가사가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할 수 있게 저희는 관리하고 우리가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것 때문에 소형평형과 대형평형에 대한 간극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저희는 공정하게 조무평가, 즉 조합원 분양가라고 하죠. 우리 토지동 소유자 분양가, 이러한 분양가의 보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대형평형 소유자의 분담금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종전평가, 조목평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 핵심은 뭐죠? 분담금이겠죠. 내 가치와 향후 미래에 지어질 차이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공정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책자에도 마찬가지지만 소형 평수의 분양가가 대형 평수의 분양가보다 낮은 게 실질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받은 책자에서 내가 25평이나 30평대에 비해서 좀 금액이 작다, 이게 좀 불합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이러한 첫 번째 보정에 대한 내용이 있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합평가, 흔히 말해서 조합원 분양가라고 하죠. 그 조합원 분양가에 대한 균형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꼭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부터 제가 지금 관리하는 사업장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2개사를 한다고 했죠. 실질적으로 세금을 다 받는 겁니다.
세대를 다 방문해가지고 위치, 크기, 그 다음에 층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사업 시행과 이후에는 감정평가사가 와가지고 우리 현장을 감정평가할 때는 눈대중과 시세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보서 평가를 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긍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책자에 포함했던 금액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2023년도에 트래킹을 한번 해봤습니다. 추세를 봤습니다. 그런데 40평대와 50평대 효상의 가격이 23년 대비해서 36%, 39%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산 가치가 올랐다고 해서 제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은 공정하게 내 자신의 평가를, 내 자산의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는 소형 평수에 대한 상승률보다는 지금 현재 재건축에 대한 트렌드로서 대형 평수에 대한 상승률도 오르고 있다. 이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게 어저께 배우동부에서도 굉장히 뜨거웠던 감사였습니다. 우리 단지는 공구별 우선 분양의 원칙인가요? 네, 이건 맞습니다. 원칙이 공구별 우선 분양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특별 정비구역 동의서를 받았을 때 통합정비 협의서에도, 단지 간 협의서에도 포함되어 있고 시행규정에도 별첨으로 반영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통합정비 협의서인데 이거 책자에도 다 나오게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공구별 우선 분양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는 5월 15일날 특별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만들어야 했고 시행규정에도 포함되어 있고 세부적인 결정사항은 물론 말처분 인가 이후에 시점에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통합정비 사업이다 보니까 이 공구별 우선 분양이라는 게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구별 우선 분양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내 공구에 소모품이 없다면 다른 공구 분양 시청이 불가능한가? 이런 의문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공구별 우선, 죄송합니다. 공구별 우선 분양이라는 것은 공구에 분양을 한 다음에 자녀분에 대해서는 다른 단지들도 분양을 할 수 있는 게 공구별 우선 분양입니다. 다행인 점은 효성상용이라는 배우동부의 기존 동부에는 현재 소유자 대비해서 신축 세대수가 여유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가 지금 배우동부 세타, 여기가 효성상용 세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우동부 같은 경우는 현재 632명이 거주하고 있고 신축이 1293세대, 효성상용 같은 경우는 543명이 현재 소유자 수고 신축은 1066세대가 신축될 예정입니다. 이거 보고 뭘 느끼시죠? 결국에는 현재 소유자보다 신축되는 세대수가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공구별로.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각 공구별로 분양을 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다른 공구가 분양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공구별 우선 분양 원칙 맞습니다. 그런데 공구별 우선 분양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우리 은하마을 통합 재건축 같은 경우는 신축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일반 분양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다른 공구에서 시프트에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 즉 옵션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감사인 공구별 분양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저희가 공구별 우선 분양을 적용하더라도 워낙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기 때문에 여기 계신 주민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평형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위치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이거에 대한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봐볼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호당상용과 그 다음에 배우동부와 그 다음에 주공이단지, 입단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통합 재건축을 함으로써 여기 공원도 생기고 환경은 좋지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주공분들도 여기 남아있는 공구별 우선 분양 한 다음에 남아있는 세대수로 충분히 시프트, 즉 전환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한 가지 있겠죠. 내가 새로 신축할 이 세타, 이 공구에 내가 원하는 평형을 배치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효성상용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적절하게 통합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 시행자가 지정된 이후에 설계사가 뽑을 때 다시 한번 이 선호도 조사를 할 겁니다. 그때 선호도 조사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분담금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조금 더 정확한 선호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제시된 선호도 표명을 가지고 저희가 신축 배치를 할 겁니다. 지금은 사실 용적률, 층수, 그다음에 토지이용 계획 이런 것들을 확정한 특별 정비구역 인허가라는 것은 일도 계획을 확정한 겁니다. 건축물 계획은 아직까지 저희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시행자가 되고 나중에 건축 심의를 하기 전에 선호도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평형대를 배치해서 여기 계신 분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가 두 가지가 좀 대형 평수 분들께서 또 앞에 계시는 효성성님이나 대우동부 분들이 조금 더 걱정했던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부터는 지금 사전에 질문을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서울시 재건축을 보면 아시겠지만 신문에서 오시면 임대아파트 얘기 많이 나오죠. 서울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기부 채널로서 별도로 임대아파트를 짓는 게 의무입니다. 그럼으로써 요즘에 임대아파트를 먼저 노약층에 포함해가지고 뽑기란 다음에 많은 거를 조합원,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정말 다행히는 우리는 임대가 없습니다. 우리는 소유자 70%와 일반 분양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노후도 시특별법에 의해서 선도지구니까 가능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선도지구로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기면은 우리가 2024년 11월달에 선도지구가 됐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기면은 사실 선도지구 같은 경우는 기존 용적률이 높습니다. 여기도 한 220% 되죠. 그리고 220% 가지고 300%의 용적률을 내고 거기에 또 임대아파트 빼고 샷대고 꼴 빼고는 사업성이 안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건축을 분담을 포함해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트법에 의해서 우리가 350%의 용적률을 냈고 거기에 공공기획을 10%를 냈고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가 없는 이런 재건축이 가능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유자분들의 평형성을 정확히 파악하며 설계를 반영하시는 것이 지금은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업 시행자 지정 후에 통합심의 건축심의죠. 이때 선호도를 파악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니즈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른 현장에서 이렇게 선호도선 한 것들에 대한 샘플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보시면 평형대에 대한 샘플링도 있지만 평형대에 대한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주차 대수가 몇 대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단지가치 상승이죠. 그러려면 또 중요한 게 뭐죠? 커뮤니티 시설이죠. 그럼 소유자들이 원하는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계에도 반영을 할 거고 시공사를 뽑을 때도 이러한 데이터에 구축해서 제안을 받을 겁니다. 지금은 특별 정비 계획이 구성됐습니다. 밀도에 대한 계획, 용적률이 확정을 됐습니다. 두 번째, 사업 시행 지정 이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평형대를 반영해야 됩니다. 더불어 선호도,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세부적인 설계에 대한 내용을 조사해서 우리 상품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제가 어차피 대우동부 설명을 하면서 사전에 소유자님들의 니즈를 모니터링하면서 반영을 한 건데요. 지금 현재 아무리 저희가 향후의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실행이 안 되면 어떡할지에 대한 불안감들이 많이 있으세요. 물론 저희가 사업 시행자 이후에 전체 총회죠, 총회를 통해서 주민 대표단이 지금까지 잘하셨고 이 정비사업위원회를 꾸릴 겁니다. 선거를 통해서 다시 꾸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위원회 말고 조금 더 우리 주민들이 전문가들도 여기 많이 살고 계시는데 이 전문가들이 조금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절차를 얘기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걸 얘기해서 제안하고 있는 것은 향후에 구성될 정비사업위원회와 더불어서 주민 전문가 검증위원회 구성을 저희 제안합니다.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해보면은 여기 단지마다 전문가들도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은 헌업에 바쁘기 때문에 이런 정비사업위원회나 이런
재건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정비사업 관련 내용이 정해지고 설계도 하고 감정평가도 하고 할 때 이런 분들을 전문가들을 위원회를 모셔가지고 소유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감지가치 상승을 위한 검증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믿고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제안할 거고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효성 쌍용 주민들 중에서도 설계니 간평이 이런 특정 분야의 전문가분들 물론 다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하겠죠.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뭔가 이렇게 막 회의를 해가지고 많은 시간을 뺏지 않을 겁니다. 중간중간에 저희 설계 같은 게 초안이 마련되면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그런 활동들을 할 거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통합 재건축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들이 특정 단지를 혜택을 주기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대응책과 현실적인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느 특정 단지에 조금 더 이로운 재건축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피해를 보지 않는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점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이제부터는 지금 이제 효성 쌍용 분들께서 저희한테 좀 사전에 질문 드린 거가 있었습니다. 사업기간이 너무 깁니다. 맞습니다. 사업기간이 너무 길죠.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저희가 이러한 사업기간은 실질적으로 잠입빚을 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 반영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행사가 올해 8월달에 되면은 시공사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공사를 바로 안 뽑죠? 왜냐하면 시공사를 뽑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특별 정비구역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조금 더 설계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시공사들이 견적을 뽑을 수 있는 기초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실무적인 내용을 반영을 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깁니다.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행인 거는 인허가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8월 4일날 특법의 규정이 시행됩니다. 주요한 내용으로서는 사업 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가 병행됩니다. 이 이야기는 쉽게 얘기해서 단계가 두 개였는데 한 개를 합친 겁니다. 그럼으로써 저희가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사업 시행 인가전에는 세부적인 내용인데 감정평가를 선정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입찰하고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또 시에서 듣게 되면 또 시간 걸리겠죠. 이런 것들은 사전에 저희가 대응을 하게 되면 2개월 정도는 충분히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주 심리와 철거 심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병행해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인허가적 측면에서 1년 정도 단축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죠. 우리가 통합재건축이다 보니까 우리 단지마다의 또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갈등이 대립하면 어떻게 되겠죠? 지연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합의를 하고 저희가 갈등을 잘 조정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대한 시간 자체를 굉장히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사실 어찌 보면 가장 우리가 줄일 수 있고 확실하게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서로 단지 간에 또 단지 내부 간의 이해 갈등에 대해서 충분히 잘 파악을 한다면 사업기간을 충분히 단축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일반 분양이랑 토지등 소유자 분양가 차이가 14%인데 더 늘릴 수 없습니까? 늘릴 수 있습니다. 이 조목평가, 즉 토지등 소유자 분양가에 대한 차이는 원가법에서 우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갭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유자의 분양가를 줄이게 되면 우리의 수익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결국에는 토지등 소유자의 분양가도 우리의 수익으로 잡히는데 그 수익이 줄어들겠죠. 그럼 수익이 줄어들게 되면은 대발임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럼 비례율이 줄어듭니다. 결국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양가 차대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분담금을 얘기했는데 분담금은 거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파이 내에서 이걸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분담금인데 아무리 토큰 소유자 분양가를 일반 분양가가 100을 늘리더라도 이러한 분담금에 대한 차이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니즈가 그렇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거는 조정해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배우동부를 하면서 좀 준비했던 내용인데요.
책자를 봤는데 참여 인력이 한국도시공사의 2본부라고 되어 있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은하마을 지금 저희가 총 책임하고 있는 2본부 3팀장입니다. 저희 팀은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최초에 삼성물산에 입사를 해서 4명 아시죠? 입사를 해가지고 14년 근무하고 현재 신탁사에서 9년 동안 팀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탁 방식이 지금 시행된 지가 10년 정도 됐습니다. 초기 때부터 왔고요. 다행히 저 같은 경우는 인천에 있는 1600세대의 현장을 신탁 방식으로서 주기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탁 방식으로 원 사이클을 돌렸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남천구와 광명에서 대형 재건축 현장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사업 시행자 고시가 나면 바로 저희는 현장에 저희 직원을 배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직원을 배치하고 또 정비사업위원회 선임자가 계시고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조금 더 밀접하게 접근을 해보고 나중에 저희가 당연히 본사에서도 회의 같은 걸 진행하겠죠. 사실 신탁사에서 현장 직원을 배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은하마을 같은 경우도 사업 시행자가 되면 현장 배치 인력을 바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핀란드로 만들 비전과 목표 제시가 가능하냐, 그리고 또 보수만 건조하지 말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좀 제시해봐라. 이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국 혁신파에 대한 역할을 연기할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공허한 말로 하는 것보다 앞으로 사업 관리에 대한 시스템과 노하우, 프로세스를 여러분들께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혹시 또 다른 신탁사에 대한 비교도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연구해봤는데요. 그게 네이버 블로그에서 신탁사가 다른 선도지구의 보수를 제시한 금액을 봤는데 사업 시행자 제작 모시부터 아래처우 인가까지 40%를 수령하고 사업 시행자까지는 32%를 수령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수익이 없지 않습니까? 이 얘기 뭐냐면은 우리 신탁사가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저희 수수료로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의 문제는 이자 비용을 발생하겠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는 보수를 수취하지 않습니다. 관리처분 인가하는 것은 어느 정도에 대한 사업이 성공하고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착공이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성공을 할 때까지 저희는 보수를 수취하지 않습니다. 책자에다 남기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엇보다 사업을 성공을 한다는 열망도 있고요. 잘할 자신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도 사업이 성공이 돼야지 저희도 보수를 수취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의견, 소유자의 의견 수용할 프레임이 있는지 물론 우리가 정비사업위원회를 구성하겠죠. 아까 제안드린 주민 전문가 검증위원회도 구성할 거고요. 앞으로 계속 모든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진행할 겁니다. 또 하나 도전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인허가 사업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합 방식이나 신탁 방식이나 동일하게 협력업체를 뽑거나 돈을 쓰거나 예산을 수립하거나 이런 것들은 정비사업위원회 신탁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전체회의, 즉 총회라고 하죠. 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기에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경기도 도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모든 진행 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넣고 여기 계신 소유자들은 언제든지 그거를 바라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시행자 모시기 위해 진행을 할 겁니다.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거고요. 아울러 여기 계신 분 누구라도 저희한테 정보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난 이 내용을 궁금해요. 정보를 좀 주세요. 그럼 저희는 법으로 당연히 15일 이내에 그거를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했는데요. 신탁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사업 시행자가 마음대로 의사결정하고 주민들과 협의 없이 진행한다는 점 그건 아니고요. 당연히 법적으로 시스템으로서 여러분들과 의사결정을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좋은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는 역할을 저희는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하면 그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기적으로 소식지를 발송해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진행 현황,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 접수에 대한 것들을 병행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결국에 우리 시행자 역할은 많은 얘기 하더라도 세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빠른 재건축 해야 되겠죠. 함께 사업성도 형성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치가 향상돼야지 나중에 프리미엄 또 배당 아파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는 꼭 달성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통합재건축이지 않습니까? 통합재건축의 가장 모든 재건축은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겁니다. 수익을 증대해야 되겠죠. 수익을 증대한 다음에 여기는 예계단지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공정하게 파이를 발굴해야지만 문제없이 사업이 속도가 잘 가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파이를 최우선으로 키우고요. 공정하게 여기 토지 소유자 어느 단지 어느 한 분이 손해보지 않도록 공정하게 배분하여 수익과 속도의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공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공정, 청렴, 신속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리사항 같은 거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설명 끝났는데 혹자는 독립정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제도 똑같이 대우동 분들에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분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현금 기부채라고 해요. 현금 공공 기여를 했기 때문에 또 하나 단지별로 여기는 거의 자기 단지를 세트를 정했어요. 그래서 허물고 올렸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이 연결하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단지 배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단지 같은 경우에 토지를 공공기여를 냈고 거기에 문화시설로 공원으로서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분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독립정산 같은 경우는 좀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독립정산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공구 우선 분양도 기본 원칙으로서 지금까지 사업을 꾸려왔고요. 통합정산이라는 것도 우리도 협정서에다 반영을 해가지고 원칙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원칙에 대해서 만약에 변경이 되면은 재건축에 조금 더 성공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이건 되게 어떤 분이 말씀을 해가지고 없는데요. 나는 해상성룡과 배우 동분만 재건축을 하고 싶다. 이거는 불가능했죠. 이미 선도적으로 받을 때 4개 단지 통합 재건축으로서 저희가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외치는 순간 선도적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 인허가청이랑 굉장히 지리한 싸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까지가 공식 동의서 신고 기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저희 동의서를 내주셨기 때문에 평균 동의 같은 경우는 95% 정도 오늘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가지고 내일 모레 정도에는 부천시청에다가 접수를 할 계획이고요. 과연 그러면은 그 이후에 1차 전체회의까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면해봤습니다. 그래서 시행자 지켜보시고요.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하고 또 시행기간을 바꿀 게 있으면 좀 바꾸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정비사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후보 모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문기구도 구성하고 또 중요한 거는 1차 전체 회의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정비사업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랑 이제 같이 일할 수 있는 평가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동의와 여러분들의 승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사업 절차별로 우리가 확정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미 예비 시행자 지정했죠. 특별정비용 수립까지 났죠. 사업 시행자 지정을 지금 하고 있죠. 향후에는 실질적으로 소유자 설문조사, 전체회의, 사업 시행계획, 토지등 소유자 관련 시점, 가구처분, 개척 문제까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소유자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게 선호표명이나 유치나 커뮤니티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업 시행, 인가, 건축 시행 때 반영을 하는 거고요. 전체회의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정비사업위원회 구성과 시행규정하고 협력업체를 하는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사업시 인가 이후에는 정정평가를 선정한 다음에 소유자, 분양시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큰 범위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대형 분들께서 지금도 내 조절 평가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제일 뜨거운 감자, 공급의 우선 분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급의 우선 분양은 저희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설계에 대한 물량으로서 충분히 여기 계신 분들이 다른 공부들도 자녀 공부에 대해서 넘어갈 수 있는 옵션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저희 같이 바람을 잘 하고 우리 주민대표님도 고생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저는 여기 선도지구가 됐다는 여기 여러분들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저희는 지금 좋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 드리면 성의껏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